백마의 등장 이게 사실 영화를 공부하신 분으로서 이거 모든 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먼저 소위 이제 백두혈통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혈통을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혈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죠. 없다든지. 맞아. 뭐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김정은 시대 때부터 이제 공식화가 됐는데 솔직히 딱 말해가지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백두혈통이라고 하기엔 뭔가 많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은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하바롭스키에서 어머니는 고용이 또 제일교포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두혈통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두혈통의 상징이 무엇인가? 뭐 김일성이 뭐 삼지연에서 백마를 타고 뭐 항일 전투를 했다. 그 백마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저는 아까 그 이 열병식에서 순서를 전 아주 주의 깊게 봤어요.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원수님께서 이 백두산에서 타셨던 이 백두 군마다 이원 스님 백두 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몹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김주의 말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 자제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맞아. 충마다라고 하면서 둘이 뒤에 따라왔는데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레퍼런스로 봤을 때는 김주의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다음에 후계자는 김주애다라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제일 우습게 본 거는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김정은이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모르는데 이거는 김정은 자체가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 나올 때 자식이 셋이 있어도 역시 제일 이쁜 건 딸이구나. 이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딸이어서. 열병식 그 행사하기 전에 찍은 이 가족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와. 이게 사실 요즘 야 중앙이네 중앙에 딱 진짜로. 센터에 사실 요즘 아이돌들도 사실 센터에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어렵거든요. 민감하죠. 네,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뭐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시대 때는 김일성이가 센터에 자기 이제 다른 애들을 갖다 무릎에다 앉혀놓고 찍은 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앉혀놓고 지가 옆에서 가서 찍은 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옆에다가 이제 자기네도 또 완전 코너로 가 있고 그치. 센터에 김주애를 앉혀놓은 게 저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저거 참 보면 그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이거 아세요?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집집마다 그 나라의 지도자 사진이 걸려 있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전 집안에. 전 집안. 그건 무조건 있어야죠. 그리고 더 그치. 그리고 그 수성화 닦는 천이 따로 있고. 맨날 그거 보면 그러죠. 정성걸레.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초상 휘장 있잖아요. 네. 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네. 초상화 뺐지. 있죠. 이거 안 달면 안 되죠. 안 달면 안 되죠. 안 달면 안 되죠. 근데 김주애는 이 초상 휘장을 안 달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초상 휘장을 안 달 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본인들. 고영환 박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뭐 거의 김정은 등급으로 보는 건데 사진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6번, 7번에 걸쳐서 공개한 모든 화면들만 보면 후계자가 틀림없어요. 모양새는 후계자예요. 모양새는. 네. 그리고 김주애도 초상휘장을 안 달았다는 거는 거의 뭐 김정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런 것만 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건 후계자가 틀림없다고 볼 수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뭐 초상휘장 안 달 때는 우리 외교관들은 이제 대사관에 나올 때 달고 나오잖아요. 그 일하러 나갈 때 초상휘장을 떼가지고 밑에다 넣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니까. 이게 뭐 스탈린이냐, 마오쩌둥이냐, 뭐 자꾸 놀려. 아니, 대답하기가 짜증나요. 그러다가 들어올 때면 대사관 앞에 철문 앞에 딱 서면 추상회장 다시 꺼내서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이 추상회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까지인가 하면 과오를 범했어요. 어떤 사람이 과오를 범했는데 이 사람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초상회장을 달고 있는 사람은 처리를 못 해요. 면죄부구나. 내야 돼요. 이 초상회장을 그러니까 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몇 월 며칠 지시에 의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초상회장을 내려모십니다. 하고 와서 떼요. 그다음에 이 팔레미로 그다음 반말이에요. 팔레미로 야 우리가 죽갑. 맞아요. 그러니까 초상회장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 떼. 못해요. 아, 떼고 해야 돼. 떼야 떼고. 그러니까 초상회장이 가지는 무게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 무게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노예지 노예. 초상의장 이제 작업복에는 안 모신다고 했는데 예. 북한에서 실제 작업복에는 달지 않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주에 초상의장 안 달았다고 되게 예민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사셨던 분들은 소년단 때 초상의장 모셨나요? 그렇죠. 이게 안 모셨죠. 모셨죠. 김주에는 몇 살입니까? 10살. 10살이면 초상의장 모실 나이가 아니에요. 네. 소년단원이기 때문에 소년단 휘장을 달아야지 소년단이 김일성이 안 달았죠. 김정일이 넥타이를 안 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초상의장 달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 안 했어, 이 사람이. 네. 달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혼자 알고 있다는 거 자랑하면서 이제 12살 돼서 초상의장을 다느냐 안 다느냐는 12살 되면은 초상의장 다는지 안 다는지 그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이거는 그 썬킴이 틀린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썬킴 교수님도 비슷한 분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단 나이 때문에 휘장을 안 단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이 사진 속에 나온 김주애가 나이가 어려서 휘장을 달지 않았다가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 이 휘장 초상을 안 달 수 있는 몇몇이 있는데 그건 리설주가 안 달았거든요. 나이 불문하고 리설주 김정은과 같은 동급으로서 휘장을 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하면서 사실 후계자설 제일 먼저 제기한 게 외신 중에서 워싱턴 포스트거든요. 그 아까 지금 김주애 가족 사진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근데 이 김주애 뒤에 선 사람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총참모장, 인민군 총참모장, 우리로 따지면 합참의장이에요. 그리고 국방상, 총정치국장 이런 사람들이 김주애 뒤에 병풍처럼 섰거든요. 그럼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군 수뇌부들. 아니 그 진 교수님, 이 선전선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을 미디어에 자주 노출시킨 적이 있나요? 없죠. 히틀러도 에바 브라운과의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고 스탈린도 딸에 대해서 딸이 망명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도 공개 안 했거든요. 어쩌다 걸렸냐면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제재가 들어가면서 푸틴 가족까지 제재하다 보니까 딸이 딱 나왔는데 그때조차도 그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사진을 딱 보니까 오 닮았네. 그다음에 아까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 같은 거 하면은 아내가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아이를 보통 가운데 앉히잖아요. 근데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그 이른바 민주국가의 그 입헌군주제의 민주국가의 왕실 문화처럼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사진에서 내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보통 저렇게 찍게 되면 김정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두 남자가 지금 김주희 옆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례적인 거잖아요. 군주가 보호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난 그 점을 주목을 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이게 뭐 무슨 뭐 애 돌잔치야. 이러면은 가운데 놓고 이렇게 찍죠 부모님들이. 왜냐면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하지 보면 우리가 뇌가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때는 지금 군 건립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날이고 지금 사진 보셔도 이 아이의 양 어깨에 날개가 돋친 것처럼 이 날개 모양으로 견장들이 지금 이렇게 견장 별이 몇 개예요 지금? 황금식 견장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날개도 군 수뇌부가. 수뇌부가 이거는 저는 여전히 후계자 그냥 이게 뭔가 혼선을 주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쪽에 더 가까운 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 대체 의도가 뭘까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로열 패밀리의 존재를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김정은. 혹시 이
딸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뭐 지금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후계자의 자리를 공식화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금 뭐 전에는 조금 굉장히 소수였는데 날이 갈수록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후계자로 자연스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며드는 김주애가 후계자로 주며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남조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 우리 인민들을 후계라이팅을 하자. 사실 제가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딸 주혜에게 이제 이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 사실 주혜가 이제 여자기도 하고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 인민들이 그 인정을 못할까봐 그 걱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후계라이팅. 원래 이제 그 세뇌의 기본이 바로 반복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야금야금 주혜를 계속 공개하고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다 보면은 우리 주혜가 후계자인지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2022년 12월 18일에) 우리 주혜를 처음으로 공개했지 않겠습니까? 주혜를 위해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현장 체험 학습에 데리고 갔어요. 아주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좋아했어. 현장 합숙. 아버지가 딸을 이런 장소에 데려간다라는 게 이게 진짜 희한하죠. 정말 그 참 대단한 구성이에요. 현장 학습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진짜 이례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김정일이 후계자서 받을 때 권총을 뭐 사격하고 이런 것들을 했대요. 뭐 연구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다 되고 보면 그러면 어쨌든 군수 통제권을 주겠다라는 마음인 건지 어떻게 저런 장소에 이게 딸을 뒤에 있는 게 연필이 아니잖아. 아니죠. 얼마나 무서운 거야. 생각에다가 하얀 옷 입혀가지고. ICBM이 병풍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다음 후계라이팅. 화성 17형 성공기념 단체 사진 찍는 날인데 우리 주혜랑 나랑 올블랙 커플룩을 입고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아주 뭐 그냥 그래도 세련미가 철철 넘칩니다. 보시라고요. 첫 사진에서는 진짜 애 같았는데 요거는 조금 좀 나이 들게 성숙미가 나게 점점 자연스럽게 막 연기를 하는 거야. 9살, 10살이. 아니 그리고 뒤에 저렇게 박수 치고 있는데 누가 김정은을 뒤에서 어깨 쳐가지고 불러내고. 그러니까. 표정도 봐 저거. 저 김정은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말해요. 맞아요. 입냄새. 다 이렇게 하고 말해요. 맞아요. 침튀기면 안 되나? 아니, 그냥 이게 기본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입을 가리는 게 아니더라고. 냄새나 뭐 다른 걸 가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뭐 황병서나 조영원 같이 지금 북한 정권의 2인자가 조영원이라 그러는데 다 무릎 꿇고 입 가리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저건 뭐 진짜 냄새가 달달한 냄새가 나겠지 딸이 돼서. 그렇죠. 뭐 저기 사진이 지금 김주한테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이렇게 돌아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 맞아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조선에는 새해 첫날 연예인 열애 기사가 이제 국룰이라 하길래 우리는 이제 노동신문 일면에다가 이렇게 사진 한번 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전 세계가 탄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핵을 만들어내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때 하나 터졌어야 되는데. 공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제 김정은이 동생도 김여정이도 아버지 따라서 김정희 따라서 저 최전방해당 현지도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편집을 다 했어요. 편집을 하고. 근데 이건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오브시 내보내는 게. 일부러 그러니까 내보내. 이게 사실 모든 영상물은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촬영되고 있는 순간 의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어떤 장면은 잘라내고 이거를 어떤 속도로 그리고 어떤 순서로 앞뒤를 붙일 것이냐 하는 순간 이 컨텐츠의 목적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출이라고 하는 건데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제 보여줬다. 굳이 저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부러. 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특히 뭐 자위대 친구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고 어떤 그 군사시설이나 그런 그 현장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텐데 뭐 무슨 말이냐고 이해가 안 간대요. 우리 열병식 이후에 내가 고민하다가 이 주애를 데려간 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 김정일 생일맞이 행사에도 한번 데려가 봤습니다. 아니 사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김정은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 줄 손 알았어요. 벌리고 박수 치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 가까이. 김정일 생일이 이제 광명설절이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 다음 날 2월 17일 날에 이제 내각 축구 선수단하고 국방성 축구 선수단하고 축구를 해요. 예.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는 게 보면서 뭐 골을 넣었는지 막 그러니까 좋아하는가 본데. 예. 근데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주애한테는 할아버지, 김정은한테는 자기 아버지 생일을 기리는 행사잖아요. 저렇게 행사장에 저렇게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다는 건 아주 정치적 함의가 너무 크고 약간 소름 끼친다. 아까 그 미사일 그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런 것도 보여주고 쭉 보여주는 의도가 있어서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가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북한이 분명한 의도는 있는 거 같아요. 4대 SSB에 대한 분명한 암시는 하고 있다. 이게 미술사 쪽으로 한번 따져보면 구도를 한번 보세요. 생각하면 삼각형 구도거든요. 삼각형 구도인데 정점에 김주애가 있어요. 이렇게. 또는 김정은의 표정 각도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은 각도라는 거죠. 흉한 각도죠, 김정은은. 만약에 이게 진짜 의도해서 이 사람들이 내보낸 사진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의 중심이 역시 김주애다. 그러니까 지금 어버이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네요. 그러니까 어버이. 나는 이제 어버이가 되고. 자애로운 어버이. 왜냐면 어버이 소리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버이 동지, 어버이 수령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란 말을 붙이기 맞아요. 위한 좀 초석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나이가 또 들어가니까. 인민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 저 사람은 아버지구나를 계속 보이는 건 아닌가. 자, 그런데요. 김주의 최근 모습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거 진짜 최신인데. 저걸 삽질을 애한테 이거 시키는 완전 오바지. 아니 근데 삽질을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념삽을 떴는데 이게 서포지구 주택 건설 착공식 기념 세레머니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주의 삽이 좀 작아요. 어린이용 삽이에요. 아, 어린이용 삽이에요? 네, 세레모니를 위한 기념삽을 따로 만들어서 이 서포지구에서 이제 아파트가 여기에 멋있게 지어질 텐데 그 기념 행사에 따라간 거고 여태까지 본 사진 중에 전 제일 재밌게 봤어요. 왜? 어린이용 삽이라서? 김정은이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살림집을 공급하겠다 부동산 공급 정책을 계속 발표했거든요. 이곳이 사실은 허허벌판인데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이제 5만 채 살림집을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한 거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부동산 정책.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군 행사에 계속 김주애가 나타났는데 평양의 경제 정책, 김정은의 시그니처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서 삽을 뜨게 했다라는 건 김주애를 이제 경제 영역에서도 김정은이 노출을 시키네 이런 거거든요. 인재 쪽으로. 이제 이 여기서 지어지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집이 사실은 너희들이 살아갈 집이다 이런 거거든요. 저기를 딸을 데려간 거 보면 글쎄 미사일은 후대들한테 물려줘서 후대들이 안전한 나라에 살게 할 거야. 억지로 게임 맞추면 그것까지 되는데 뭐 축구 경기도 뭐 좋아 뭐 가서 경기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그냥 가서 경기하는 거 볼 수 있어. 근데 이건 지금 경제에도 내가 한몫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저런 것까지만 보면 그냥 후계자의 모습인데 저런 거를 왜 10살 때부터 저렇게 공개를 자꾸 할까? 진짜 김정은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진짜 되게 궁금해요. 아니 근데 사실 김주애 말고
오빠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아빠랑 맨날 같이 나오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럼 이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미디어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이거는 단순한 미디어 전략을 이상을 넘어서 뭔가 김주애가 정말 김주애가 후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아직도 그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지금 후계 구도를 만들어가는 데서의 어떤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드는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면 김정은 아직도 젊은데 왜 벌써부터 후계를 구도하냐라고 했을 때 김정은의 이제 건강이라든지 뭐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두 번째 우리가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주애일까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뭔가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후계자가 될 수 없는 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추측이 드는데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 14살짜리 아들이 있는 건 거의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아들은 놔두고 이걸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들은 그냥 비밀리에 후계 수업을 받고 일종의 그 데코이라 그러나 이 백두혈통을 이제 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계승을 하는 건데 그 4대 세습하는 거 아닙니까? 4대 세습을 위한 여러 가지 세레모니를 김주애라는 대체모를 사용해가지고 얘는 노출시키지 않은 채 이걸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시간 레버리지를 좀 생각해봤는데 김주애를 앞에다 내세우고 지금 이목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아들은 어디서 다른데 외국에 나가서 후계자 연막 작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는 김주애를 그냥 이왕 공개된 거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주애가 오빠한테 그렇죠. 김여정처럼 잘하고 맞아요. 이라고 오피라고 하면서 근데 틀 좋게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김정은 보면서 어떻게 들켰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는 김정은하고 리설주 부부가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녹화를 위해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2번, 3번 계속 확인을 했어요. 첫째가 아들이 맞냐? 있긴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맞아요. 이건 확실해요. 첫째가 아들이 맞고 다만 조금 이견이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백두혈통의 자제들이 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든가 아니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든가 밖으로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은의 장남은 평양에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어디 외국에 나갔다라는 얘기가 안 들려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면 얘가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사실은 도청이 되거든요. 국제전화를 하는 데서 다 도청이 그럴 되고 수 있죠. 해외에 우리 정보 라인이 많기 때문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굉장히 정보력이 있으니까 미국이나 정보기관이 다 동태를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후계자 지목되기 전에 해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 정보기관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 걸리는 게 없다 이런 제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장남은 평양의 어디 은신처에서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이건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설인데 지금부터 얘기해 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김주은이다. 첫째 아들 이름이 예를 들어 이런 설도 돌았는데 확인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또 현송월하고 김정은 사이에 혼의 아들이 있다. 이런 소문 이건 진짜 찌라시. 이 소문이 제일 근데 많어. 많아. 많아서 이제 왜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그래서 근데 현송월은 사실 결혼도 따로 했고 현송월 아들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완전 명백한 가짜 뉴스. 어쨌든 진짜 후계자는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 같고 셋째도 아들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이런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취재한 것 중에 셋째를 낳기 전에 첫째 아들을 낳아서 김정은이 너무 좋아했어요. 둘째 딸을 낳아서 되게 이뻐했어요. 주에. 왜냐면 첫째 아들이 이제 확보됐으니까. 근데 모든 독재자들이나 왕들은 아들이 하나 있으면 불안해요. 우리가 김정철, 김정은 사례에서 봤잖아요. 누가 나중에 후계자가 될 떡잎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쯤은 더 있고 싶어서 리설주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았는데 어느 날 리설주가 배가 불러오더니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 리설주가 화려하게 복귀해서 굉장히 김정은과 금술이 되게 좋았다. 확인해보니 파란 유럽 고가의 아기용품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셋째도 아들이다. 라는 것까지는 좀 확인되는 정설 같습니다. 고 박사님, 방금 전에 김진 기자가 뭐 이제 몇 가지 그 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새들이 이렇게 해외로 유학을 보통들 나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좀 더 정보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요?
김정은이는 자기 자식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다들 놀랐어요. 누구냐?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이 없었어요. 근데 스위스 유학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정보기관들이 스위스에 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창생 만나서 다 해가지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나가면 평양하고 커넥션이 연결이 돼요. 물품도 나와야 되고 비행기도 평양, 된장고추장 평양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와야 되고 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뭐 현송월하고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현송월이가 배우를 할 때 김정은하고 유일하게 통한 유일한 북한 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들어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미국도 듣고 프랑스도 듣고 일본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불리해.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셀 수 있으니까 어디서 조용히 시키고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네.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까 평양에서 지금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탈북민으로서 되게 최악의 조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김여정하고 김정은은 해외 나가서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본주의도 경험해 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아무리 자기가 독재자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정치에 대한 모순점을 분명히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양에서만 공부한 사람이 사대의 세습자로 올라온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더 유연한 정치를 펼칠지 지금의 북한보다는 더 최악의 북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들어요. 막히로 기자님. 네네. 일본에서는 뭐 미사일 하나 좀 쏘고 나면 우리 뭐 잠깐 단신으로 나오거나 뭐 이 정도 나오는데 하루 종일 뉴스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는지 뭐 그때부터 뭐 20년 되니까 뭐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많이 덜어졌고요. 그 대신에 좀 이상한 드라마 보는 느낌이죠. 네. 이상한 드라마.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김희주애 씨가 이번에 처음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데니스 로드만이 북한 갔을 때 2014년 당시에 나왔거든요. 김희주애 씨가. 네, 저는 그 당시부터 북한 김정은이나 리서치 부분은 김희주애를 좀 메스커트로 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그게 후계자가 아니고 그 역시 남조선予備의 나라라서 그런 거 정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을 좀 의식하는 그런 선정하는 도구로 메스커트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상한 드라마라고 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얄 패밀리라고 선정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 그 북한 사람들은 그 잊어버리고 있는 게 역시 로얄 패밀리는 노블레스 오브리주가 필요하거든요. 역시 그런 걸 뭐 자원활동이나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건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희주애는 그런 작婚식에 출석하지만 그런 북한 전년들하고 같이 노동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봐가면서 일본 사람들은 아 진짜 이상한 드라마라고 그런 느낌을 좀. 그래서 지금 이 가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소설을 쓸 수 있다. 맞네. 아침 드라마 쓰는 거예요 지금. 김주의 마지설 첫째 설입니다. 설. 설이죠.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뒤에 앞에 오빠가 있다고 제가 이만가에서 제가 분명 그때 얼굴 가리고 그래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오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김정은 가계도 전주김씨 족보를 들고 왔어요. 전주김씨 맞지? 전주김씨예요. 자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가 있죠. 이게 2017년도에 이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009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는 2009년도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2010년생 장남이 있다. 그리고 2013년생 둘째 김주애가 있다. 그리고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생 셋째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저도. 일단 객관적으로 나온 이 자료만 보면은 분명히 후계자가 맞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예.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첫째가 없고 둘째로 알려진 김주애가 마지가 아닌가라는 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처음에 김주의 마지설이 진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별로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썬킴 교수님처럼 정말 저희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주의 마지설이 다시 재부상하고 있는데
맞이라고 해서 후계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맞이설의 핵심은 김정은도 맞이가 아니었는데 후계자가 됐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둘째고 첫째는 주애다. 아하. 주애는 후계자가 비록 아니지만 첫째, 장녀에 대한 대우로서 어린 시절부터 김정은이 데리고 다니고 조선의 샛별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다. 라는 맞이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다시 뜨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후계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으나 김주애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맞이설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 맞이설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이 김주의 맞이설이 왜 부상하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김주애가 장녀일 경우에 북한의 4대 세습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측면은 또 어떤 게 있는가? 혹은 카메오설이라든지 후계자설까지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하나하나를 파헤쳐 볼 텐데 과연 정말로 주애가 장녀일까요? 이 김정은의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김주애라고 불리는 그 딸 밑에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나 그 성별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위에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 얘기 못 들었대요. Beginning of September 2013, when we first, that's where we saw her and we spent. 우리는 2013년 9월 초 원산 별장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과 일주일 정도를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의 딸을 안아보고 그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주애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스위스 그 유학 시절 단짝 친구도 단짝 친구, 네, 그렇고 그리고 그 로드먼 매니저 그분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뭐 아들의 실체를 본 사람이 3명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2013년에 로드먼이 그 김정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거니까 그때 첫째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3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살 아기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굳이 숨길 이유도. 그렇죠. 그 전 친구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아내가 임신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를 밝히면서 이미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그러네. 아니 짭짤한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이 김정은의 자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초특급 비밀 사항입니다. 누구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래 이 리만갑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센 사람이 첫째입니다. 센 사람. 이럴 때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왜 그렇게 떠요, 근데? 무섭게. 공부할 티 나지 않았습니까? 많이 연구했네. 야, 근데 이제 주의 맞이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이 첫째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장남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어봤다라고 하면은 합리적 판단은 뭐냐면 정말로 첫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앞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한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 안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진짜 신비감으로 간다면 혹시라도 이 아들만큼은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유학을 보낼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김정은처럼 비밀로 감춰놓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요 정도 상상 말고는. 아니면 이미 유학을 가 있거나. 가서 평범하게 묻혀서. 사실 이제 이게 북한이 과연 김정은의 후계자, 어린 자녀들을 100%다 공개를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좀 의문이긴 해요. 미스터리일 수도 있고. 이 또한 북한이 고도의 어떤 역정보를 흘린 걸 수 있고 진짜 정보는 숨겨놨을 수가 있다. 우리가 황장엽 노동당 비서하면 북한의 최고위급 탈북 망명을 한 분인데 그렇죠. 황장엽 비서조차도 우리 정보당국에 얘기할 때 김정은, 김정남, 김여정이 스위스에 유학한다? 이런 걸 몰랐어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김정은, 김정남의 유학 얘기를 우리 정보당국에서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공화국에서 어떻게 그 후계자 수령의 아들을 해외 유학을 시키냐. 김일성 대학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이런 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제약되는 점은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실 그걸 100% 신뢰할 수는 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재밌죠?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의견들, 북한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다수의 북한 전문가가 주해가 첫째일 수 있다라고 좀 더 이제 힘을 실은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김주해가 맏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분명 정보 당국 간에 뭔가 좀 확인 절차가 분명히 더 있지 않았겠냐. 왜냐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이제 뒤집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정보니까 보다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좀 혼란스러운 증언 아닌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2017년도 첫째 자녀 장남설 판단에 참여했던 국정원 관계자가 최근에 말을 바꿨어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우리 동네엔 그런 사람 많어.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아닌가 했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한 사람 자체가 말할 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은 김정은 첫째가 장남이란 건 그럼 약간 판타지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아니 뭐 역으로 잘못 들린 걸 들었던지죠. 그렇죠. 왜냐면 역으로. 역으로 사람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아니라고. 이 주해가 사실은 맞이 아니야? 라는 주해 맞이설에 힘을 실어줄 만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데 결정타는 이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김주해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그 장면. 바로 지난해 11월 18일 주해 첫 데뷔 무대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해 뒤에 있는 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뭐야 이게 시험 발사 현장에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진짜 안 어울리는 그림이네요. 안 어울리는 사진만 그림이죠. 봤을 때는 완벽한 부녀 사진. 바닷가 거닐고 있는데 미사일. 퓰리처상 수상장을 받지만 주해 이런 사진은 본 적이 없어요. 주해 신발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사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어야 하는데 우리 매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매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을 저 흰색 패딩을 입고 나온 주해로 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저 장면이 평양 순안공항 비행장 활주로기 때문에 이제 민항기가 다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저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이가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만 해도 후계자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딸바보 아버지의 그냥 행동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저 미사일을 쏜 다음에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세대의 어떤 대표 주자로 김주해를 데리고 나온 정도로만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했었죠. 좀 그로테스크 하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요. 그 10살짜리가 뭐 바비 인형이나 그렇지. 꼽장난을 가지고 놀아야지 저 거대한 미사일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게 그로테스크 하거든요. 사실 이상하고 괴상한데. 근데 주해를 봤을 때 정말 다르다고 느꼈던 게 과거에 김여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평양, 광주
장모님께서 사랑하는 딸, 공주라고 표현을 했지 그 사람한테 이런 존칭을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고작 10살 난 애를 저런 미사일 그런 거 보여주고 존경하는까지 표시했다는 건 정말 그냥 딸로 본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의 이미지를 새기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지금 살인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슨 대화를 할지 저거 궁금해요. 아니 애한테 말이 돼? 야 이거 한 방이면 10만 명이 죽을 수 있어. 50만 명이 한 방에 날아가. 와 이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가 이게 주애가 등장함으로써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 어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나올 그 첫째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도입부를 만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게 이른바 까메오설이에요. 그렇죠. 진짜는 따로 있고 주애는 까메오다. 거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뭡니까? 지금 공화국의 최고 그 말하자면 존재의 어떤 가장 강력한 증거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주애를 연결시켜놨다. 이 정도면 장녀건 아니건 간에 이미 후계자로서 내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주애가 20월이 넘게 지금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되는 동안 만약 장남이 있었다라면 장남은 왜 공식석상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장남이라면 지금 13살, 14살이잖아요. 그렇죠. 김주애를 내세운 거 보면 북한식 논리대로 하면 충분히 내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10살짜리를 내세우는데 13살짜리, 14살짜리 못 내세울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다만 문제가 뭐냐면 만약 아들이 저렇게 나타나면 100% 북한 주민들도 확신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지도자다.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야. 여성이고 너무 어리고 진짜 원수님한테 아들이 없나? 우리도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잖아. 이 헷갈림이 북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맏아들이 돼서 저렇게 후계자처럼 저렇게 내세웠다면 이른바 최고 존엄이라고 하잖아요. 최고 존엄의 후계자가 지정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항상 줄을 가서 서요. 거기에. 항상 김일성 때도 그랬거든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다음에 김일성한테 줄 섰던 사람들이 다 당간부에서 제거가 됐어요. 황장엽 비서가 와서 한 얘기인데 아들한테 너무 일찍 권력을 넘겨준 걸 김일성이 후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자기한테 자기 말이 명이 안 서는 걸 느낀 거야, 김일성도. 이런 거를 다 몸과 살로 다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들을 내세우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후계는 확실히 인식을 시켰어요. 4세대까지 간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 이상함이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상함이 뭐야? 왜 딸을 저렇게 자꾸 내세우는 거지? 왜 군 간부들이 저렇게 주위에 성벽처럼 서 있는 거지? 그림만 보면 딱 후계자인데 근데 후계자가 맞을까? 여자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원수님 본의에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거지 아직은. 권력 앞에서는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정말 냉혹하기 때문에 혹은 비슷한 맥락인데 다른 설도 있어요. 뭘?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있는데 김정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일 시대 때는 한미 군 당국이 이른바 참수작전을 정립하고 참수작전 훈련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김정은보단 덜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한미 군 당국이 노골적으로 참수작전을 북한이 보는 앞에서 훈련을 해요. 김정은뿐만 아니라 후대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후계자도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목달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김정은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후계자 13살, 14살을 쥐도새도 모르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꽁꽁 숨겨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만약에 김진 기자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주애는요? 주애는 다 얼굴도 드러나고 이름도 드러나고 주애는 내놓은 주애 자식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아니면 어떡해. 그 시점에서 주애를 등장시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박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4대까지 간다라는 건 천명한 거예요. 그냥 천명한 건데 그러면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주애만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신비주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김정남 있었다, 김정철 있었다, 김정은이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수령님 닮았다.
김일성 이미지 그대로 닮았거든요. 수령님 환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령님에 대한 그 향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초반기에 혹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 김일성 같이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겠구나. 장남이 말랐나? 지금 살찌우고 있나? 아마 장남이 남자든 뭐 남자가 있던 그거를 나중에 숨겼다가 그런 효과를 한 번 더 써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기에는 너무 지혜를 내놓은 딸처럼 그냥 까메오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효과를 보여주고 아니야. 꼼꼼할 것 같아. 이건 이게 있어. 주애를 잘 키워요. 네. 근데 주애가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네. 그다음에 오빠가 등장해요. 근데 그 주애가 오빠를 정말 섬기면서 김여정처럼. 그리고 대신에 이 김일성을 닮아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24살 이후 살찌다. 좀 성형도 좀 하고 어른의 모습으로 나와요. 어려 보이죠. 어른의 모습. 이 정도 패싸움이면 아귀 정도 불러야지 패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밑장을 너무 크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는 아들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혼외자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존재하지 일단은 그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 거다. 일단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 수행이 벌써부터 지금 판단해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지.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신체적이거나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게 뭐 까메오로 보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라 보면은 사실 후계 구도로 들어갔거든요. 기념우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기념일을 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샛별 여장군이나 칭호를 붙였는데 김여정이나 김경희도 그런 칭호를 못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 이건 분명히 후계 구도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전에 또 계속 이상했던 게 이게 보통 뭐 예컨대 문수대공원에 뭐 아빠랑 딸이 나타나고 이런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로 나타난 데가 뭐였냐면 경제하고 국방이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행사에 끌고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요번에도 보니까 김정은 나가고 그다음에 뒤에 김주애 따라오고 리설주 저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라고 한다면 이설주보다 위란 얘기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후계 구도로밖에 볼 수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드는 의문은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걸 왜 이렇게 서두를까? 라고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애가 첫째건 둘째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김정은이 4대 세습 체제의 출발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건데 이렇게 빨리 10대 소녀를 그 후계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어올렸다. 이게 건강 문제인가요? 혹은 혹시 정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대 세습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스텔스기처럼 조용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렇지. 네. 김정은이 뭐가 불안한지 좀 어떻게 보면은 일찍 좀 세습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이 이제 집권 12년 차고 2024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불혹이잖아요. 2013년 김주애는 너무 어리고 지금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후계 문제를 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나마 유력한 어떤 가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김정은이 건강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북한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자신의 유고 상황 또 후계자와 관련한 지위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제도적인 부분도 지금 손질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당의 제1비서직을 신설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밝히질 않고 있지만 자기가 유고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신의 권능을 대신할 자리로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이 아니면 뭘까? 계속 의문이죠. 저희가 이제 지금 그거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자녀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북한 체제 전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2008년도 여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게 이제 2008년 가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3년도 채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 아마 김정은이가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더라니까 이게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구나. 자기가 하는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 맞네요. 이게 두 번째 가능성. 아까 건강 문제 때문에가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김정은 후계가 3대까지 온 거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수령님이 환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지만
지겹거든요. 근데 또 4대까지 끌고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최근에 취재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김주애가 후계자일까 과연? 이라고 국가안보실에서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 같는데 맞느냐라고 따져보는 단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도 이제부터는 김주애를 정식 후계자의 가능성으로 두고 가능성을 검증해보겠다. 검증 단계에 들어간 거고 왜 이렇게 김정은이 젊은데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의 가능성에 두고 김정은이 공개를 했을까와 관련해서 북한의 지금까지의 관례상 여성이 지도자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슬며시 김주애를 북한 인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20년은 필요하다라고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 김주애가 맞이고 남자가 없고 첫째일 경우에는 결국은 김정은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다음 북한을 리드를 해야 돼요. 근데 여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직접 나서서 후계 구도를 챙긴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이거예요. 북한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소련 왜 붕괴됐느냐. 전대 수령이 그 다음 후대 수령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김주애가 이렇게 커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북한을 잘 이끈다. 그럼 이 공이 오롯이 김주애를 잘 세운 김정은에 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주애를 4대 세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음 모델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12월이 북한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들이 너무 많아요. 행사가 너무 많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고사령관 첫 번째 직위를 12월 30일 날 받았어요. 이게 김정은이가 받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직위가 최고사령관이야. 네. 그러면 이날에 뭔가 만들 거예요. 뭐 백공호 땅끝 사단을 가든 뭔가 어디를 또 우주센터에 가든 그때 이 김주애를 또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암시를 한다 그러면 미래의 최고사령관은 얘다. 사실 주애가 계속 중요한 장소에 나오더라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도가 있었거든요. 그래 여기는 안 데려 나오겠지. 한 그 금도가 와르르 무너진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요? 지난 2월 8일 북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 주석단에 주애가 한가운데 오르면서 열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열병식을 받았다는 것은 맞네요. 미래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일종의 저건 금도예요. 근데 그 금도와 금기를 와르르 깬 장면이 저 장면이었거든요. 야, 저건 너무 큰 거죠? 내년 2월 8일 또 주석단의 주애가 등장한다? 저 사진을 여기서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냥 귀여운 귀엽다. 딸을 행사에 데리고 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맞네. 상황들을 보니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북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주석단이잖아요. 거기서 김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김정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또 열병식에서 김주애 백마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김주애 내년 활동을 예견해 봤을 때 아마 더 놀라운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예측해 본다면 김정은이 등장하고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래서 아마 김주애를 칭송하게 만드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김주애 등장을 보면서 등장시켰을 때 북한 주민들의 그 반응이 아 귀엽다, 예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애에 대한 그 팬덤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북한에. 주애를 보고 저 뭐야 이거 막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은 층들 중에는 옷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뭐 웃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예쁘다. 그 호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감들이 또 김정은 정권을 서포트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주애가 그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구구절에 등장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주애를 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음이 좀 불편한 게 아마 키높이 구두를 신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김주혜가 둘째이고 딸이라 하더라도 김주혜가 과거 김정은처럼 승부욕이 강하고 정치적인 야심도 강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후계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질이고 그 다음이 성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수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보고하고 있고. 박수 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요, 김주혜는. 이렇게 의식에도 의례에도 적응이 돼 있어. 전 처음에 10살 아이에게 이런 자리들이 버겁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주혜가 발전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어색함이 하나도 없어졌죠. 저도 솔직히 한 30년 넘게 북한을 취재하고 연구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혼돈스러운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주혜가 김정은의 후계자 혹은 예비 후계자로서 낙점을 받은 상황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지표가 있다고 봐요. 2024년에 김주혜를 외교 무대에 등장시키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푸틴을 지난 그 2023년 이제 9월에 만났기 때문에 시진핑을 반드시 2024년에는 만나야 되거든요. 적어도 상반기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외교 무대에 공개적으로 만약에 이설주와 함께 등장을 시킨다 이러면 아 이거는 정말 가는 거구나 하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저는 영상 보면서 주혜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옆에서 이거 보고까지 막 봤잖아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다 이해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김정민 동무. 모든 사람이 우리 김동무 같이 생각. 그거는 다 오산입니다. MC를 하면서 아직 소문을 못 들었나 본데 우리 주혜가 날 닮아서 한 번 본 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천재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김주혜는 천재. 절대 있지 않는. 소문속 후계자급 솔솔. 북한 통신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도 우리 주혜가 왜 천재인지 모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쩜 북한은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왜요? 제가 30년 넘게 살 동안 정말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김정은이 우상화 단계로 저희가 교육받을 때 7살부터 총을 쐈고 말을 탔고 또 사격도 백발백중이었고 대담한 결단력을 가지신 신임이요 위인 같은 존재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주혜도 아마 그 단계에 지금 들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주혜가 몇 살이죠? 10살이죠. 10살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과 같이 있는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전혀 없죠. 그런데 공교롭게 최근에 10살 김정일이 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진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오, 어머, 처음 봐. 공교롭게 최근에 10살 김정일이 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진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오, 어머, 처음 봐. 후보집에 수록된 모습이에요. 김일성이 10살 김정일을 데리고 전투기 조종석을 살펴보는 장면을 북한 선전 화보집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린 김정일이 10살 때 아버지 김일성과 현지 시찰하는 장면을 수록한 화보. 이 메시지는 100%네. 야, 10살이 어린 나이가 아니야. 설레가 있었어. 그치. 라는 사실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 전에 어렸을 때 사진은 북한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북한 선전 당국이 그것을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런 사진을 이제 와서 공개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나만 지금 10살짜리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10살 때 데리고 나왔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고 박사님 설명에 힘을 실어줄 만한 또 하나의 사진이 새삼 뒤늦게 최근 공개됐거든요. 봅시다, 이거. 이건 뭐냐면 다 연결이 되네. 김일성이 어린 딸 김경희를 데리고 공개 행보를 하는 사진을 이제서야 공개한 겁니다. 딸 사진을. 함께 보시죠.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당시 사진을 보면 7살 김경희가 아주 예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김정일도 아버지를 따라 현지 시찰을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앞서서 고 박사님이 이랬잖아요. 나만 이런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도 이랬어. 그거 2탄이죠. 확실하다 이건. 제가 사진 속에 보면 이 사진 속에 김일성하고 그리고 김경희하고 김정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김정일, 김주애가 아니라 사실은 김경희, 김주애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빠가 있다는 거야.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일 수도 있는 거죠.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제에서 후계자가 나오는 건 분명한데 그럼 그 후계자를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그게 누구냐 했을 때 김주애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제 생각을 볼 때는 뭐 아주 옛날 사진까지 뭐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화보집을 낸 데는 당연히 부랴부랴. 의도가 있는데 충격 완화요법인 것 같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후기 구도를 하는데 너무나 이례적이잖아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요. 이런 심리적 충격이 이거 인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랬다. 이거 새로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후계 구도를 자연스럽게 인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성 지도자가 나온다면 평양에서 받아들일까요? 여성 지도자에 대한 반발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김정일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그렇지만 후계자론에 의하면 다음 세대가 돼야 되고 또 후계자론에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자질만 갖추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까지 다른 북한의 행보니까 다들 혼돈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런 일까지 한다고 과연 맞을까? 이런 거에서 아직 벗어는 못 나고 있거든.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은 한치 뒷힘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한치 티끌 같은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후계자가 너무 빨리 되면 현 지도자한테 스크래치가 가요. 본의에 훼손이 간다고 북한 용어로 하면. 그래서 그런 거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혼돈스러운데 계속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 보면 그쪽으로 한 걸음씩 가니까 뭐야 저 사람들 하는 짓이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일까?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50% 선에 묶어두고 조금 더 두고 보자.